자, 여러분들 이 시간은 여덟 번째 강의로 의학분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개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4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볼까요? 그래서 의약분업은 그러면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잠깐 오른쪽에 제가 그 내용들을 표시해 놨고요. 의약분업이라 그러면 여기 지금 카툰이 나와 있는데요. 의약분업 전에는 병이 났을 때 환자가 자유로이 병원과 약국을 선택해서 치료했다. 이게 의약분업 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의약분업이 됐을 때 이미 여러분들 성인이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의약분업이 됐을 때 이미 뭐 그 전혀 여러분들이 그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약분업이 된 후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학생들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의 시스템을 뭐 그동안 그렇게 돼왔던 제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3, 40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의약분업 이전의 그 세대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벼운 병 같은 게 있을 때 뭐 감기라든가 이럴 때는 약국 가서 약사한테 대충 증세를 얘기하고 그럼 약사가 그걸 듣고 이제 약을 조제하는 그런 형태였고 또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진찰을 하고 거기서 병원에서 약을 주는 즉 약사의 업무와 의사의 업무가 이렇게 분리가 안 된 상태 그것이 이제 의약분업 전이라고 한다면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는 뭐 지금의 형태가 되겠죠. 병이 났을 때 일단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은 후에 그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여러분들이 약을 이제 구입할 수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 국가에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 같이 의사와 약사의 업무를 분리를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 어떤 업무를 환자들이 받게 되면 조금 더 건강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뭐 그런 개념에서 이제 의약분업을 실시한 것인데요. 여기 목적은 이렇게 잠깐 써 있죠. 잠깐 볼까요? 의학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 협력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 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 이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이다. 그래서 목적은 아주 잘 여기 써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의약분업을 해야 되는지는 잘 써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1990년 초반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저도 이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논의가 1993년 약사법 개정에서 99년 7월 7일 이전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즈음에 도달해서 1999년 5월에 시민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안에 최종 합의하여 정부에 건의를 했고 정부는 그해 6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 시기상조다 대한의사협회하고 대한약사회가 충돌을 하면서 연기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의약분업 실시를 촉구한다 연기론을 우려하며 그래서 경실련에서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때가 98년 11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꾸 연기가 된다는 소리가 솔솔 나오니까 이 뭐 소비자 단체니 시민 단체니 이런 데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빨리 실시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를 어쨌든 구성을 하고 98년 8월에 그 의약분업 추진위원회에서 99년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의약분업 추진협의회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99년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못했죠. 그 뒤에 내용을 이어서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98년 12월에 앞서서 이제 그런 단체들이 빨리 좀 의약분업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2월에 결국은 연기를 해달라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서 각각
의약분업 시행 연기를 국회 청원을 한 거죠. 그래서 1년간 연기하기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9년 7월에서 1년 연기하기로 이제 합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연기하면서 국가에서는 이런 걸 요구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와 해당 업계가 새로운 의약분업의 모형을 도출하도록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실행위에서 마련된 의약분업안이 개정약사법에 반영이 돼서 9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약분업은 이제 7월 2000년 들어서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때도 또 뭐 의사협회, 약사협회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의사들이 또 약사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뭐 병원을 문을 닫고 이렇게 약사들도 약국 문을 닫고 엄청나게 그때 시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어쨌든 이때는 의사들이 주로 약사의 그 임의 조제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한 달간 유보되면서 최종적으로는 2000년 8월에 의약분업이 이제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9년 7월에서 1년 연기되고 또다시 한 달 연기가 돼서 7월에서 한 달 연기돼서 최종적으로는 2000년 8월에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여러분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 의약분업의 요체가 뭡니까? 의사들은 처방, 진단만 해서 진단한 다음에 약을 처방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가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을 하면 약사가 그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이제 조제해서 환자한테 투약을 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의약분업 전과 후를 우리가 나눠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 약을 분류하는 것 그 얘기를 잠깐 제가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그죠? 기억나십니까?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문의약품, 일반 의약품 그 다음에 한 카테고리가 더 만들어져서 안전상비 의약품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일반 의약품하고 안전상비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필요 없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걸 non prescription drug, 그러니까 비처방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의사들의 처방이 필요한 것을 처방약, 미국에서는 처방약이라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약분업 전에는 여러분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구분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의약품을 분류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잠깐 지난 강의에서도 언급을 한 바와 같이 저도 그 처방 분류, 의약품 분류위원회 제가 이제 위원을 참석을 하게 돼서 그 당시에 한 몇 개월을 같이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대략 그 당시에 이제 처방약은 전체 약의 한 60% 정도, 비처방약은 40%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시행이 되었고 그 뒤로는 이제 부정기적으로라도 필요에 의해서 그 의약품을 재분류하는 그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약분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의사가 진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서 환자에게 약을 조제한 후 투약하는 제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후에 투약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개요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요. 그 당시에 의약분업이 이제 진행이 될 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때는 의사는 일반명 혹은 성분명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시죠? 약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일반명이 성분명이 있고 상품명이 있고 화학명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처방전에는 의사들이 성분명 또는 상품명으로 처방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분명으로 처방을 해도 되고 혹은 상품명으로 처방을 된다. 이게 지금 의약분업이 시작될 때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상품명 처방도 필요한 경우에는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다. 이 대체 조제란 말 앞으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나 이때 대체 조제를 약사가 할 때에도 이때 약사는
환자에게 내가 대체 조절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사에게 내가 대체 조절을 했다는 것을 추후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사가 오리지널 약을 처방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약국에 그 동일한 약이 없다. 예를 들면 타이레놀이라는 약을 의사가 이제 처방전에 썼는데 약국에 타이레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타이레놀과 동일한 성분, 타이레놀의 성분명은 뭐라 그랬죠? 아세트아미노펜이라 그랬죠?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카피약으로 복제약으로 약사가 환자한테 준다. 그게 대체 주제죠. 혹은 의사가 복제약 A로 처방을 했는데 복제약 A는 없고 복제약 B는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역시 대체 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약분업이 이제 시작될 때 어떤 이름으로 처방전을 쓸 수 있느냐? 일반명도, 성분명도 쓸 수 있고 혹은 상품명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체 조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다 법으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굉장한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할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 약사의 임의 조제에 대해 적용했던 약국 의료보험 제도는 이제 의약분업이 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의약분업 전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아플 때 뭐 가벼운 감기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감기약을 어, 조제하기 위해서 약국을 가면 약사가 그 증상을 들은 다음에 조제를 하죠. 그걸 임의 조제라는 표현을 쓴 거죠. 여기서요. 사실 임의 처방을 해서 조제를 하는 거죠. 그때는 의료보험이 적용됐다 이거죠. 그 당시 의약분업 전에는. 그러나 의약분업 후에는 이렇게 약사가 임의 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이 급여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받는 경우에만 의료보험을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처방전 없이 약국 가서 그냥 약을 사고 싶다 그럼 여러분 다 돈을 다 내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들려서 처방전을 받아서 처방전을 약국에 제시하면 그 보험 수가가 적용이 돼서 보다 싸게 약을 구입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라는 분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의약 분업의 예외가 이런 상태가 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예를 들면 정신과에서 주는 약들 있죠. 조울증도 있고 또 뭐 정신분열증 이건 지금 조현병이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또 응급 환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외라는 거죠. 또 입원 환자라든가 뭐 일종 전염병 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이게 등등 여러 가지 그 예외 조항이 쭉 있죠. 뭐 결핵 환자도 있고 사회봉사 활동하는 경우 이 경우도 뭐 어디에 뭐 사회봉사하러 농촌이나 어떤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는데 의사가 그러면 처방전을 발급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주사제 같은 경우 중에서 운반 보건에 안전을 요하는 주사제, 뭐 항암제, 뭐 검사 수술 처치에 사용하는 주사제 이런 것들도 역시 병원에서 바로 그 주사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받을 수 있는 예외범위에 해당한다. 이제 그런 예외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의 기대 효과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을 하는 것이 좋다. 2000년 이전에 다른 선진국들은 다 이미 의약분업을 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근거로 들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시기에 의약분업을 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면 의약분업의 기대 효과를 보면 처음에는 약물 오남용 방지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용 남용의 의미를 아시겠죠? 제가 이미 전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오남용 방지로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 이게 첫 번째 기대 효과였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모든 의약품을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의약품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았다. 의약분업 실시 후에는 일반 의약품을 제외한 전문 의약품의 경우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적정량만 처방하고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줄게 되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항생제가 잘못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항생제 사용률이 줄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의약분업이 시작될 때 의사들은 모든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걸 약사 탓으로 돌렸습니다. 약사들이
약국에서 너무나 많은 항생제를 남용하고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물론 그런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실제로 그렇게 사용한 약사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모두 약사의 책임이냐? 뭐 그렇게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의사들이 그러면 그 당시 주장했던 대로 그러면 의약분업이 되면서 그러면 항생제의 그 처방률이 줄었냐? 절대 그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사 탓도 아니고 의사 탓도 아니고 또 일반인들도 환자들이 그 아직도 빨리 낫기 위해서 또 빨리 낫기 위하는데도 사실 항생제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항생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로 아직도 이 문제 사실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약물의 적정 사용으로 약제비가 절감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비 중 약값으로 지출되는 비율이 30.3%나 돼요. 미국, 영국에 비하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분업 후 병의원에서는 환자를 진단 처방하고 조제 투약은 약국에서 하므로 병의원에서는 의약품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필요한 약만 처방하게 되므로 약제비가 절감된다. 이렇게 말은 참 그럴듯하게 했는데요. 실제 그러냐? 그 전체 의료비 지출 중에서 약제비가 포함하는 비율이 제가 첫 시간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적지 않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 이상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약제비가 전혀 의학 분업된 이후에도 줄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팩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방전 공개를 통한 이중 점검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분업은 의사의 처방전을 약사가 다시 점검함으로 의사는 보다 신중하게 진단 및 처방을 하게 되어 환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약사는 조제 투약만 하게 되므로 약의 사용법, 효과, 주의사항 등 정확한 복약 지도를 할 수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아주 말은 그럴듯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처방전 공개를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도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약사법에는 분명히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처방전 두 장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한 장은 약국 제출용이고 한 장은 환자가 보관하는 용이죠. 그래서 환자가 내가 무슨 처방을 받았는지 알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두 개로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은 두 장을 자동으로 여러분도 뽑을 수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프린트를 자기가 할 수가 있죠. 두 장을. 반면에 동네 병원을 가면은 지금 10개 동네 병원이라면 8개 이상이 처방전을 한 장밖에 안 줍니다. 두 장을 주는 것이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환자 알 권리를 지금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뒤에 좀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중 점검이라는 말은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점검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의 시스템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병원에 가서 처방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으면 약국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문전 약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은 알게 모르게 서로가 좋다는 심정으로 의사하고 그러니까 의료기관하고 약사가 담합을 한 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중 점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약사 입장에서도 의사의 큰 오류가 처방전에 오류가 없는 한 그냥 처방전 보고서 조제하기 바쁘죠. 그러니까 이중 점검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에서는. 또 하나는 그럼 복약 지도를 약사들이 제대로 하느냐? 이것도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이 굉장히 약사에 대한 불만 중에 하나죠. 복약 지도를 제대로 안 한다 이거예요. 예. 적어도 4, 5분을 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뭐 30초도 안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되니까 이 복약 지도 문제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약국이 병원 옆에 있어서 병원이 문을 열면 열고 닫으면 닫는다. 그러면서 저녁 시간 이후에 약을 살려도 문 연 약국이 없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안전상비 의약품이라는 세 번째 카테고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라고 했습니까? 안전상비 의약품 카테고리들은 13개 품목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은 계속 그 안전상비 의약품을 더 늘려라 품목을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약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느냐 그 주장 중에 하나는 아니 편의점에서 약을 사나 약국에서 약을 사나 똑같다 약사들이 언제 제대로 복약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물론 약사들도 복약제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해도 뭐 거기 듣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게 다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안 나오게끔 환자도 만족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씩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마지막은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의료비를 절감한다. 여기 뭐 보면 의사의 정확한 처방으로 항생제 내성률이 낮아진다. 뭐 이 경우도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생제 처방이 불필요한 때 항생제 처방이 결코 지금 적지 않다. 그럼 과연 이런 걸로 해서 국민 건강이 증진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당시 의약분업이 시작될 때 의약분업을 왜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기대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는 꼭 이제 의약분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20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보면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럼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느냐 절대 만족스럽지 못한 지금 의약 분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약 분업 얘기를 하니까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질문을 잠깐 볼까요? 어릴 때 그러니까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 자기 어릴 때 이제 약을 받는 패턴이 조금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감기가 심해서 아빠가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셨는데 종합 감기약이 아닌 조제된 약을 사다 주셨다. 병의원에서 처방하지 않았는데도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건가?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냐 이거죠. 처방전 없이. 약국 근처에 병의원이 없는 시골 동네에서 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조제된다면 이 약은 처방전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의약분업의 예외 지역이 있거든요. 의약분업 예외 지역. 요거를 이제 알면은 이 궁금증이 다 풀리는 거죠. 잠깐 볼까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 도서지역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은 되어 있으나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 도서지역 이런 경우는 의약분업의 예외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경우 만약에 예외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전혀 여기는 문제가 없는 조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그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었으면 전문 일반 의약품 모두 조제가 가능했겠죠. 만약에 예외 지역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 약사가 일반 의약품으로만 약을 조제했다 그러면 이건 뭐 전혀 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지만 이 경우는 비보험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약사의 임의 진단 후 투약하는 걸 뭐 오케이 하느냐 아니면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사 조절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뭐 철저하게 환자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예외 지역이냐 아니냐 이제 그걸 이제 일단 알아두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과거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공항 또는 대형 종합 소매점 같은데 약국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전문의약품을 처방을 환자들한테 줬어요. 얘도 예외 지역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이건 그 예외 지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 줄친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항이나 대형 종합 소매점들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이걸 제외하는 걸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정이 됐을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단체별 이제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2000년 8월에 전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년이 이제 훌쩍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그동안 의약분업, 지금까지 진행된 의약분업에 대한 단체별로 뭐 불만인 점, 또 해결해야 될 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논문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보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학계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의사협회하고 약사협회가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약제비 절감, 전달 체계 확립,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모두 헛구호다. 이렇게 전혀 그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학 분업에 대해서 단체별로 전혀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현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4시간 동안 앞에서 얘기했던 기대역과 각각에 대해서 어떤 팩트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실은 의사 측면도 아니고 약사 측면도 물론 아니고요. 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우리나라 국민들 측면에서 진짜 이것이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는 서로 자기네 그 직역의 어떤 이익을 너무 대변하지 말고 그런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업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환자 보관용 처방전은 우리는 주기 싫다. 이거를 약사의 조제 내역서로 발급하는 걸로 대체하자. 이런 주장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 권리 2장을 줘야 된다는 것에 계속 논란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건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처방전하고 조제 내역서는 그 내용의 범위를 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처방전은 많은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 조제 내역서 같은 경우는 조제한 내용하고 약국 이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의사의 진찰료는 원가의 79%인데 반해서 약국 행위 원가 보존율은 128%에 달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그래서 건보 재정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경우도 참 논란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그런가?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사협회도 계속 지금 현재와 같은 강제 완전 분업이 아닌 선택, 임의 분업을 하자.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정부에서는 의학 분업이 지금 강제 완전 분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고요. 이걸 보완해서 가야지 완전 그것을 뒤집어 엎고 새로 뭐 선택 분업으로 해서 환자가 선택하게 그럼 뭐 병원에서 약 주는 거 약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국을 선택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 분업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보는 입장이고요. 약사협회에서는 또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지역 처방 의약품 목록 작성 이것을 의사들이 안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의약 분업이 실시될 때 그 법으로 약사법 제25조에는 어떤 항목이 있어? 바로 이 항목입니다. 지역 처방 의약품 목록을 작성해서 공유하자. 이것이 당시에 의약 분업이 시행될 때 약사법으로 딱 못을 박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동네 병원에서 처방을 했을 때 그 처방전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약국에 처방전에 어떤 약들이 있는지 의약품 목록을 공유하게 돼 있다. 그걸 공개해라. 이것이 이제 국가에서 했던 얘기인데 의사협회는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개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병원 바로 옆에 있는 약국 외에는 그 수많은 약을 모든 약국이 구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약국에 처방약이 없으니까 약 조제를 못하는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의사 약사가 담합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듣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의학 분업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성분명 처방을 약사협회에서는 주장을 하죠. 이거는 시민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리베이트 문제가 생기는 게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안 하고 상품명 처방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아까 타이레놀 제가 잠깐 예를 들었는데요. 타이레놀은 상품명이죠. 그러면 타이레놀의 성분명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만약에 미국같이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처방을 했다. 그러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약을 약사는 조제를 해서 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의사가 아세트아밀펜이 아닌 타이레놀 이름을 딱 못을 박았다. 그리고 또 처방전에다가 대체조제 불가라고 만약에 썼으면 이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없는 약국에서는 이걸 도저히 해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현재 그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의 거의 99% 100%는 성분명 처방을 안 해요. 다 상품명 처방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리베이트가 발생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아주 중소 제약사들이 난립하고 그런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체 주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 주제를 좀 활성화하는 문제. 아까 대체 주제 얘기했었죠. A라는 약을 의사가 처방했을 때 B라는 약으로 처방 대체 주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약사하고 의사가 담합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약사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목록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약국의 약사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 주제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대체 주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또 대체 주제를 이것도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일반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대체 주제를 원하냐 안 하냐? 반 이상이 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대체 주제란 말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체 주제란 말을 쓰지 말고 동일 성분 조제라는 말로 쓰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표현을 좀 바꾸는 시도는 물론 있긴 있습니다. 여기 시민연합에서도 대체 주제 허용하는 것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약사의 복약 지도가 미흡하다. 이게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또 시민단체는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상비약 약국의 판매 이양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 상비약 약품의 품목을 늘려라. 그래서 일반인들이 약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늘려달라. 그래서 이제 분류 재분류 의약품 분류 재분류도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단체의 생각이 다 다르고요. 서로 자기네 것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대학의 한 그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학 경쟁에서 의학 분업이 되고 의학 협업으로 나아가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이게 의사와 약사 간의 그 경쟁이 돼서는 우리가 큰 대의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의학 분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의 우리 국민들의 어떤 건강 증진이 최고의 목표라고 한다면 의사 약사 협회가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협업을 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누가 봐도 아 이건 참 잘한다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직업 간의 그 어떤 이익 집단 간의 문제점 또 뭐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 문제 이것도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또 국민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앞에서 이런 것이 개선될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을 했지만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의약분업을 제가 이 강의에 포함시킨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약국 가서 약을 조제받는 그 상황이 반 이상은 이제는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럼에도 그 병원 옆에 바로 약국이 있는 것도 당연하게 그렇게 있어야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의약분업 되면서 동네 약국 다 없어졌거든요. 왜 그럴까요? 동네 약국은 처방전을 가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A라는 동네 병원을 가서 그 처방전을 받아서 여러분이 사는 동네로 와가지고 처방전을 내보십시오. 그 약국에는 그 처방전이 없습니다. 처방약이 없죠. 왜냐면 그 수많은 약을 다 구비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병원에서 의약품 목록을 그 약국에 줄 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그 병원 옆에 약국이 생긴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담합이 된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의사에서 오는 문제, 출발하는 문제, 또는 약사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 또 시민단들이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이 제도를 여러분들 충분히 잘 이해를 해야 앞으로 내가 그 약을 복용할 때 어떻게 복용할 수 있고 또 어떤 걸 물어볼 수 있고 어떻게 내가 한 의사한테 얘기를 하고 약사한테 어떤 걸 질문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질병에 어떤 약을 쓰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물론 제가 그 뭐 감기라든가 호흡기 질환 뭐 또 당뇨병 고혈압 이런 얘기를 쭉 할 거겠지만
사실 그 내용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3, 4주 동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3, 4, 3, 4번 강의를 의약분업에 대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어떤 것이 좀 개선되면 좋겠느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어떤 선입관을 가지지 마시고 저도 가능하면 팩트에 근거해서 모든 얘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앞으로의 강의 3, 4번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